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어떤 국회의원이 좋은 국회의원일까요? 요즘 말이 많죠. 정당에서 이 국회의원 공천할 때 국회의원 업무를 평가해서 하위 10%, 하위 20%는 경선할 때 감점을 주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왕설래 많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권에 오래 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본인 부고 기사 아니면 다 정치인한테는 좋은 기사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라도 많이 본인이 알려지기만 하면, 그게 어떤 폭언을 해서든, 이상한 행동을 해서든, 어떻게든 알려지기만 하면 좋은 거다. 이런 얘기죠. 요즘 같으면 유튜브에 많이 출연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하거나 아니면 사이다, 속 시원한 얘기, 남들 비판하는 얘기 굉장히 잘해서, 조회수 많이 나오면 그러면 좋은 국회의원인가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다 발언은 유튜버들이 해도 돼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국회의원 발언을 왜 중요하게 써줄까요? 그것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거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회의원은 입법부. 그러면 입법이잖아요.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지, 어떤 법률을 고쳤는지, 어떤 방향으로 고쳤는지 이걸 평가할 수 있어야 사실은 국회의원 업무 평가가 잘 되는 거죠. 남들 비판하고 이게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지를 잘 평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법률이 좋은 법률인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좋은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2월까지 통과시켰던 법률안 2877건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누가 했냐고요? 제가 했어요.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하고 같이 분석을 해서 랩2050하고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혼자서 못하겠죠. 2877건을 어떻게 보고 다 분석합니까? 인공지능하고 같이 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해서 아마 법률안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분석을 한 건 첫 번째 연구일 겁니다. 일단 발의돼서 통과된 이 법률들을 분석을 했는데, 통과된 법률들이 만들어진 법률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발의를 할 때 여러 의원들이 같이 발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근데 대표 발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통과시킨 법률이 우리 삶의 질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누가 이 법률들을 만들어 왔냐? 21대 국회는 분명하게 586세대 남성이 끌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법은 지난 4년 동안은 그들이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법률 통과시킨 대표 발의자 중에서 82%가 남성, 61%가 586세대, 60년대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죠. 자, 그럼 통과시킨 법률이 뭐냐? 그걸 9개 영역으로 삶의 질을 나누어서 그 영역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산업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27% 정도 됩니다. 나머지 복지라든지 기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분야는 법안이 굉장히 작습니다. 5%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국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질을 OECD 국가들, 그러니까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삶의 질 영역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상대적으로 경제산업입니다. 제일 잘 나가요.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가장 뒤떨어지는 게 어디냐? 기후, 복지, 고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삶의 질이 안 좋은데 사실 입법이 집중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지 또는 규제를 할지 여기에 대한 경제산업 부분의 입법이 가장 많았습니다. 불일치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또 법안의 성격을 보니까요. 법안은 규제 법안이 있고 지원 법안이 있습니다. 규제 법안은 게임의 룰을 바꿔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해가지고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법안이고, 지원 법안은 직접적으로 재정을 풀어서 지출을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조금 더 사실은 강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규제가 70% 정도나 됩니다. 주로 규제 법안을 입법했던 게 이번 국회였습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비가 있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평가 과정, 심사 과정에 시비가 있어도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면 그러면 시비가 훨씬 덜해집니다.
근데 지금의 평가 기준은 대부분 주관적으로 돼 있어요. 인상 비평,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또 우리 편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평가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계속 바뀝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면 논란을 사실은 가져올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객관화해야 되고요. 객관화하려면 제일 좋은 기준은 우리의 삶의 질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어떤 영역에서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입법을 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기업들이 연차 보고서 공시하듯이 국회의원들도 매년 공시를 하고 또 입법 발의를 할 때 어떤 삶의 질의 영역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공시하고 공개하고 이렇게 좀 바꿔가면은 국회의원이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더 좋은 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도 손흥민도 다 자기 성적에 따라서 평가받는데요. 국회의원들도 성적에 따라서 평가받는 그런 사회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랩 2050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시는 날인데요. 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히 북한 핵 문제, 주한미군 문제, 이거 용인하거나 철수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최승병 박사님 나오는 날이죠. 네, 러시아의 사이버 전력, 푸틴이 이번에 또 재선이 돼서 또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러시아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한 주간의 세계 뉴스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같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승원입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군요. 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고요. 저도 이게 약간 좀 이 성이 좀 헷갈려가지고 크리스토퍼 밀러가 트럼프 때 지금 가장 키워드인 트럼프 당시에 국무장관은 아니었고, 국방장관 아니었고 국방장관 대행을 했어요. 첫 번째 집권했을 때. 네네. 근데 에스퍼 장관이 그 국방장관을 하다가 이게 제가 시기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에 대선이 있고 트럼프가 어쨌든 졌잖아요. 11월 달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때 갑자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에스퍼 장관을 경질하고 이미 패배한 이제 대통령이 경질하고 이 크리스토퍼 밀러를 대행으로 앉힌 거예요. 시기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곧 몇 달 뒤면은 바뀔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방장관을 바꿔서 그때 좀 이슈가 됐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트럼프가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 시기에 누군가로 교체했다라는 건 역으로. 어차피 근데 일을 할 수 없는 시기인데 약간 심리적인 게 아니었을까요? 네. 뭔가 위로받으려고. 근데 에스퍼랑 그때 에스퍼 당시 장관과 뭔가 좀 불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2020년 그 후반에 대행이 됐고 실제 이 크리스토퍼 밀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워딩도 실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로열티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이유가 이제 요즘 어디 인터뷰에서 나와서 조금 이슈가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인터뷰가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네, 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국방장관 대행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난해 이제 보수적인 미국에서도 이제 브루킹스는 조금 진보적이고 헬티지는 좀 보수적이고 이런 성향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연구소마다 좀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런 게 있는데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전현직 이제 관리들과 학자들이 굉장히 긴 프로젝트 2025라는 일종의 정책 제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위한 거겠죠. 그래서 공화당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썼고 그 국방 분야의 상당 부분을 이 크리스토퍼 밀러 전 대행이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가 뭐 아주 길진 않았습니다만 하나하나 한 문단 한 문단이 상당히 우리 정부에는 혹은 대한민국에는 혹은 한반도에는 굉장히 좀 충격보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네네네. 트럼프가 혹시 돼서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 된다면 한반도의 어떤 역학이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방장관이 된다는 거는 유력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는 네, 전망하고 있어요. 네. 거의- 트럼프가 된다면 국방장관. 왜냐면 이미 한번 대행을 했었으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트럼프가 상당히 외로운 시기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고서라는 게 사실 제안서라는 형식을 띠지만 앞으로 트럼프가 집권해서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캠프에서 나온 보고서랑은 어쨌든 다르지만.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했겠죠. 네. 헤리티지 보고서 그렇군요. 그러면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그 제일 뭐 눈에 띄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일단 종류별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 핵 관련해서 협상을 쭉 20년간 봤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김정은을 과연 만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트럼프가 됐을 때 또 한국에 대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방위 그 분담금 그것을 또 엄청나게 올릴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주한미군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 이제 일반적인 생각과 혹은 기존의 어떤 문법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그래요? 조금 더 네. 진화된 트럼프가 정말 된다면 좀 더 진화된 그들 입장에서 진화된 정책을 가지고 들이밀겠구나 그리고 청구서가 굉장히 더 길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핵 이야기, 그다음에 정상회담 얘기, 분담금 얘기, 주한미군 얘기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북한 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핵 협상 나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듀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뭐 유엔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하고 있는 혹은 이제 각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 뭐 최선희가 하노이 회담 때도 말을 했듯이 그들이 원하는 거는 2016년 그 전후에 있었던 유엔 대북 제재가 워낙 그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힘드니까 이걸 좀 일부라도 완화해 달라고 했던 그런 제재들이 있거든요. 그 특정 법안에 대해서 조금 완화하는 대신 뭐 북핵 동결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입구론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네네네. 이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네. 건데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핵 협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오히려 바이든보다는 훨씬 더 뭔가 협상의 의지를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북핵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그런 수준에서 용인하면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재 완화를 바탕으로 한 협상은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과거에 육자회담이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물론 그때와 지금은 또 북한의 핵 수준이 굉장히 달라서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왜 이사 가려면은 지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싸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집 하나 네. 옮기는데도. 네. 그런데 북핵이라는 그 한 20년 된 뭐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했지만 그것을 지금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하나하나 동결부터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부터 해서 서로 주고받기 식으로 핵 협상을 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협상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다뤘듯이 그 해커 박사, 세계적인 물리학자 해커 네네네. 박사도 동결부터 시작을 해라. 그래야지 없애던가 말던가 하지. 갑자기 동결도 안 하고 갑자기 어떻게 없애느냐. 현실적으로 바라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해커 박사가 수십 년 동안 했던 얘기를 이번에 이 밀러 전 대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죠? 네네. 그분은 민주당 성향 아닌가요?
과학자에게 성향을 따지면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왔던 분이죠. 네, 10년 이상 동안 북핵에 대해서 북핵을 정말 없애고 싶으면 협상을 시작해야 되고 그 협상은 일단 동결하는 것만으로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런데 사실 이전 정부도 다 그랬고 뭐 부시, 뭐 오바마 등등, 오바마는 아예 협상조차도 안 했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좀 무리하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어긋난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이렇게 수행하지 않았던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그 동아일보의 크리스토퍼 밀러 전 대행이 얘기했던 거는 해커 박사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해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해커 박사는 굉장히 신뢰를 하는 걸로 그런 인상을 그렇죠. 저는 받았는데 네네. 그 안을 트럼프의 국방장관이 될 사람이 받았다는 거는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네, 시작점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유연한 핵 협상으로 갈 수 있겠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밀러 대행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어차피 호리병에서 진행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실적인 협상도 시작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 진위가 뭔가요? 그 호리병에서 나온 진이를 요즘 진이를 집에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 이미 나와 있는 그 이 상황을 다시 그 호리병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핵이라는 그 자체를. 근데 과거에 협상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이제 태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이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는데 없는 것처럼.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핵 보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건 이제 이론상 법적인 공식적인 얘기인 거고. 그래서 북핵 뭐 실험도 벌써 6차례 실시했습니까? 네, 그런 걸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현실론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네. 헤리티지는 가끔 좀 놀라운 것 같아요. 헤리티지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싱크탱크인데 그렇죠. 정책이 좀 아주 보수적인 것도 나올 때가 많이 있는데 네네. 어떨 때는 이렇게 굉장히 진전된 네. 진보적인 듯한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내나요? 현실적이라는 게 뭐 실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네네네. 있고요. 그것도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보수에서는 좀 싫어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현 상태를 인정하면서 협상을 시작한다면 그게 되게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시작하진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얘기는 안 하고 일단 뭔가 협상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군축 협상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그 어떤 나라든 간에 어떤 정부든 간에 비핵화라는 명제는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이제 속마음인 것이고 공식적으로는 모든 정부가 다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방법론을 어프로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부시 정부 때였습니까? 그 크리스토퍼 힐 당시 차관보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단계별로 하는 그런 패키지를 제안했었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있었는데 계속 어긋났죠. 네네. 그리고 특히 뭐 지금 주재하다시피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오바마 정부는 뭐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재미있는 거는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공화당 정부일 때 뭔가 그냥 대화의 그 문이라도 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팩트 위주로 본다면. 그래서 그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만약에 군축 협상까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상회담도 가능한 건가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결국 이 대화를 하는 끝에는 정상회담이라는 사실 정상회담은 일종의 정치적인 빅 이벤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조율되고 이제 이미 그 합의문 물론 이제 트럼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노이 때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상회담은 모든 것이 정리됐을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뭐 사실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대화를 좀 진전시킨다면 정상회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가능성도. 왜냐하면 지금 기시다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미 한 번 해본 사람인데 네,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밀러 전 대행이 한 얘기도 핵 기술이 이미 확산됐고 대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축 협상은 선택 가능하고 북한과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단점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했어요. 네, 그래서 대화의 가능성은 매우 열려 있다. 오히려 바이든 정부보다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걱정도 좀 네. 드네요. 이 북미 간의 군축 협상이 벌어지면은 우리나라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방관자가 되는 건가?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통미봉남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워낙 그걸 원하고 있었고 네네네. 늘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핵 문제는 미국과 풀 문제다. 그리고 뭐 전자권도 없는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남한에 대해서 조롱조로 얘기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네네. 지금은 트럼프가 만약에 재등장한다면 다시 한번 그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고 지금 밀러의 인터뷰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 충분히 열어놓은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기시다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2022년 9월 유엔 현장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경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화라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한국만 소외되고 일본이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다시 만나고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네네. 그 인터뷰 기사 보니까 밀러도 크리스토퍼 밀러도 네. 뭐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협상 가능성이 한국에 좀 달려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북한을 억제하지 못했다. 과도한 우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다만 이 협상 가능성은 한국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대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한국 정부를 네. 향해서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는다면 미국도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세게 얘기한 굉장히 거고. 센 발언인데요. 그냥 명징하게 표현을 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화할 자세가 돼 있고 이제 제재 완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협상을 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권한다면 당신들도 그 스탠스를 좀 따라야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용산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지금 이 국면에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 뉘앙스를 충분히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를 우리나라 정부한테 분명하게 던진 거네요. 좀 태도를 바꿔라. 지금 이렇게. 이 얘기하려고 이 인터뷰를 응했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한 5초간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너무 이 네. 대북 감경 대응하지 마라. 이런 왜냐면 느낌이네요.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렇고 두 개의 전선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어떤 긴장이 높아진다면 이거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혹은 미국 정부 전체에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이제 말폭탄을 계속 터뜨리고 있고 특히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전에도 또 미사일 발사해서 네네네네.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준비 태세 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 입장에서 무조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기시다라도 가서 뭔가 대화를 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네네네.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게 다 역학관계죠.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건데 이런 워딩을 밀러가 기본적으로 했다라는 것은 지금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미사일 쏘고 무기 실험하는 거는 북한이 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건가요? 트럼프가 혹시 당선될 때에 뭔가 그렇죠. 몸값을 올리는 거죠. 네. 그들 입장에서는. 군축을 한다면 어쨌든 무기가 많음을 보여줘 놓는 게 더 시작점이 더 높을 수 있잖아요. 더 좋을 수 그렇겠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미사일을 하나 갖고 있느냐, 10개를 갖고 있느냐, 뭐 그리고 핵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협상의 그 수위 자체를 처음에 그 시작점을 그렇죠. 달리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를 겨냥해서라도 혹은 지금 바이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불만 있겠죠.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선 최대한 무기 개발을 해서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도 본인들이 좀 내 몸값을 한마디로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니까 네. 뭐 다 안 좋지만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저렇게까지 무기를 열심히 개발한다는 건 참 넌센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정은 또 말은 또 인민을 위해서 뭐 경제 부흥 얘기하고 또 굉장히 언밸런스한 얘기인데 모순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저렇게 한다는 걸 일종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시각을 돌려서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 분야에서는 항상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가 네네. 중요한 이 정치적 이슈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언급이 있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으로 상호 협력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보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전시작전권 통제,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를 더 확고하게 평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네, 그 가져가라는 얘기죠. 가져가면 더 좋은 파트너십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네요. 네, 전작권을 이제 주고 그러면 이제 얘기네. 주한미군의 성격이 조금 바뀔 수 있고 본인들이 이른바 그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어떤 수라든가 아니면 역할을 조금 소위 말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시작으로 한미 관계가 더 평등해진다. 더 정말 공고한 파트너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센 발언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는 지금 이 전환 문제는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말 꺼내지도 못한대요. 그 얘기하면은 이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을 준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그 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서는 전작권을 이제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가져오기로 했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뒤집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무기한 연기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오바마 정부 때는 약간 가져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 때는 줄까 말까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데 이제 전작권을 환수 혹은 전환 이것도 환수란 단어를 쓰느냐 전환이란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뉘앙스가 다른데. 그렇죠. 네. 어쨌든 트럼프 때는 그 조건에 기반한 한마디로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당신들이 전작권을 다시 가져갈 수 있어라는 거였는데 그 이제 전제가 뭐 조금 한마디 너무 빡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심 좀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혹은 이 자체를 일종의 또 바게닝 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지금 밀럿 전 대행의 워딩을 보면은 전작권 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등장하면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죠. 근데 워딩이 제가 지금 몇 개만 읽어드렸는데 시간상 아마 인터뷰를 한번 쭉 보시면 문장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지금 주한미군의 성격이 사실은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을 때 공산당의 부상이 이 아시아에서 집단방위 체제 구축에 대해서 인식을 끌어내는데 동력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이제 집단방위 체제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뒤에 워딩이 미국이 이를 주도하기보다는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을 지원하는 역할이어야 된다라고 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보다 당연히 그 전체가 중국을 겨냥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역시 미국이 지원하겠다라는 그러네요. 워딩을 써서 이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 이제 현실주의자들이 맨날 얘기했던 그 소위 말하는 역의 균형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약간 뭐 학술 오피셜 밸런싱이라는 그런 건데 정말 우리의 어떤 생존에 필요한,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 봤을 때 생존에 필요한데 아니면 그쪽 지역 안보는 그쪽이 담당하도록 해. 뭐 일종의 이제 안보의 외주화가 필요해. 뭐 이런 얘기를 현실주의자들이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 맥락에서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좀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바로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요. 철수는 아니어도 그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지금은 오로지 이제 북한에 대응한 그런 역할이었다면 미션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대만 문제가 터지면 대만에 갈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이게 전략적 유연성이란 말이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주한미군을 어떻게 한반도에만 소위 말하는 묶어두느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디든 필요할 때
소위 말하는 꺼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미국 그 워싱턴에서 항상 그 주장해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국방 관련해서 고위 인사들 청문회 때 항상 주한미군 얘기가 나오는 게 도대체 이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이런 질문들이 상하원 의원, 이제 상원 보통 청문회 때 나오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중국이고 사실은 모든 외교와 군사력 역량이 집중됐던 게 중국인데 거기 관련된 질문에서도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워딩을 써서 제가 이거 잘못 읽었나? 한 2번, 3번, 여러 번 인터뷰를 읽었죠. 우리 안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렇죠. 군은 지금까지는 주한미군하고 같이 한반도 내에서 유사시에 작전을 펼치는 걸로 생각하고, 네. 그리고 특히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미군한테 있기 네, 때문에 네. 그쪽에서 주도해서 어쨌든 이 한반도를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확 뒤집히는 건데. 그래서 전작권 이 전환이라는 게 주한미군의 역할과 직결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어떤 미션까지가 정말 그 임무인가 그게 다 연동되는 거여서 그래서 그 얘기를 일일이 이렇게 친절하게 혹은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직접 원어로 아직 워딩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번역된 인터뷰를 봤을 때는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놀라운데? 약간 이런 느낌? 주한미군은 감축 얘기도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그 얘기도 인터뷰에 있었죠. 감축 이렇게 워딩을 했어요. 그 주한미군의 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트럼프 때 생각해봐. 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 그건 이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전히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할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할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저 얘기는 늘린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전략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워낙 비즈니스맨이니까 항상 크게 지르고 뭐 이제 대가를 가져가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질러놓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 주한미군이 다른 나라에 파견돼 나가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네네. 오죽하면 뭐 나토마저 해체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발기닌 칩으로 뭔가를 얘기한다고만 보기에는 트럼프의 근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러네요. 네, 동맹을 좀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는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었는데 네. 조금 다른 이슈일 수 있는데 우리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가 이제 핵무장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하는 문제하고 네.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는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죠. 그 워딩을 보면 어쨌든 그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였고요. 답변은. 그래야지만 아까 얘기한 그 단을 다시 씁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우리가 조금 더 평등한 동맹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핵무장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면 과거 논의 불가로 여겨졌던 여러 분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지를 뒀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무슨 책 한 권도 아닌데 하나하나 따지면 책 한 권이 나올 만한 얘기를 이분이 이렇게 또 하루에 깔끔하게 인터뷰를 다 정리를 하셨네요. 정리를 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북한 핵은 동결한 상태에서 협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핵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전작권은 가져가라. 전시작전권은 한국이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방위비는 더 많이 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체 핵무장도 논의해볼 수도 완전히 논의하는 게 금기는 아니다. 논의는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소위 why not? 왜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워딩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인터뷰 읽어보시면 지금 이 트럼프 캠프 그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인터뷰일 겁니다. 네. 이거는 근데 사실은 예전 같으면은 우리 운동권
학생들이 반전반액 양키 고음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전작권도 우리가 가져오고 네, 한미 간의 평등한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주한미군은 가급적 나가줬으면 좋겠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이야기하고 그런 비슷한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근데 그 맥락이 또 정치적인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트럼프는 이제 경제 쪽으로 보니까 경제 그렇죠. 안에 네. 그러니까 안보 안에 경제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철학은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이든이 재선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계속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매주.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대해서 대비를 우리 정부가 좀 제대로 해야 어쨌든 뭐 경제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격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지금 두려움이 이 드네요. 워딩만 본다면 상당히 한반도 안보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말씀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러시아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인기가 아주 좋아요. 러시아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시청자분들께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전 세계 요즘 이슈 메이커가 러시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선도 있었죠. 네, 바로 또 지난주에 푸틴 대선 지금 득표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뭐 좀 있으면 다 확정이 되겠지만은 예상대로 푸틴이 압승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네. 뭐 득표율을 보니까 한 80% 넘길 줄 알았는데 거의 90% 육박하는 걸 보고서 이거 만만치 않네 그 생각을 역시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반응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서방에서는 사실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죠. 당연히 푸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사실 그래서 뭐 그냥 덤덤한 반응인데 저희가 쭉 살펴봤던 권위주의 국가들, 반서방 국가들,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란에서는 역시 쌍수를 들고 환영의 축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때 말씀하셨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블럭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직까진 정신적 블럭이지만 이게 앞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죠. 푸틴 시대에 이 국가들이 꼭 러시아와 조화롭게 갔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 러시아도 그동안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적도 많이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들의 도움이 절실해지니까 뭐 적극적으로 지금 끈끈한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상당한 이익을 지금 이 국가들이 얻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이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그들로서는 전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 어쨌든 주목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러시아의 힘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이어나가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러시아의 핵무력이 아직 죽지 않았다. 거기에 또 러시아는 광대한 이런 잠재력을 아직 갖고 있다. 그 수많은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역시 우리가 러시아를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굉장한 파워에 대해서 바로 사이버전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이버전, 그러니까 네. 인터넷으로 정보전을 벌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룰 때
그때 좀 말씀하셨었죠. 러시아의 이 사이버 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잘루즈니 총사령관 경질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었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네, 잘루즈니 총사령관 경질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젤렌스키와의 불화가 역시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불화가 좀 확대되게 된 원인이 이 러시아의 정보 당국들의 공작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가 약간 불신이 있을 때 이건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 말이 맞아. 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더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은 점점 의심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이 뭐 이것도 중요한 사이버전의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사이버전이라는 거는 그런 좀 정보를 그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과장해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퍼뜨림으로써 그 적이 자체적으로 좀 혼란을 겪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게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사실 사이버전이 굉장히 개념이 확대가 됐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은 뭐 해킹 같은 거에서 우리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뭐 주요 인터넷 서버 같은 거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네네. 예전엔 사이버전이라고 했다면은 요즘은 그 개념이 훨씬 확장이 돼갖고 전통적인 정보전, 그러니까 뭐 정보 빼오고 뭐 상대방에게 역정보 흘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걸 과거의 심리전들, 이 과거에는 뭐 다른 채널로 많이 했으면은 지금은 주로 소셜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 사이트 이런 것들 조작을 해가고 가짜 뉴스 이런 걸로 하는 게 주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그런 쪽은 또 인지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기도 하고 어쨌건 이 우리가 사이버 세계에서 이 다양한 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리고 그 사이버 공간상에 있는 여러 이 시스템들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다 사이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은행 사이트에 네네. 해커들이 접근해서 맞습니다. 뭔가 거래가 안 되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먹통을 것들인가요? 만들거나 뭐 돈을 빼오거나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이게 국가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예,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 북한은 아무래도 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웨어버리 수단으로서 이 여러 가지 암호화폐 해킹하는 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파괴 공작보다도 그런 식의 사이버 일종 범죄에 또 많은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큰 국가들은 좀 그거보다는 약간 좀 차원이 높은 상대방의 여러 정보 인프라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민심을 교란하고 아까 뭐 젤렌스키 잘루즈니처럼 이 상대국의 여러 주요 인사들 사이에 이간질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요즘은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에는 더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문자대로 이제 통신 기관망을 통해 가지고 전송이 되고 네. 인터넷은 또 인터넷망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 거래부터 시작해서 뭐 전화, 문자 모든 게 다 그냥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 들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 잃어버리면은 당장 내 생활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엄청나게 지금 바인드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미 이게 십수년 전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매달려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인터넷 세상을 공략하는 것이 적을 마비시키는 핵심이야 라는 거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아예 군사적인 전략으로 채택한 또 선구적인 국가가 러시아였죠. 그렇군요. 러시아의 지금까지 총참모장을 하고 있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이 있는데요. 벌써 총참모장을 한 지 12년째입니다. 게라시모프가 처음에 취임을 한 뒤에 내세운 게 유명한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게라시모프가 강조한 것이 이 미래의 전쟁은 인터넷, 이 사이버 전장이 아주 핵심 전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승리를 해야 그 다음에 피지컬한 이 현실 공간에서의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 전 이게 굉장히 확 와닿았던 것이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은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서 그 다음에 싸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승리를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힘 빼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딱 이제 부대 배치부터 해서 다양한 여건을 딱 조성해 놓은 다음에
완벽한 이기는 조건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쳐들어가서 탁 가볍게 끝장을 내라는 게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이 게라시모프 독트린의 핵심은 그 여건을 사이버전에서 먼저 조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버 전장으로 쳐들어가서 적의 여러 이 통신망 이런 뭐 주요 시스템들을 다 파괴하고 민심을 교란해서 다 엉망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볍게 툭 건드리면은 저건 와르르 무너진다. 이걸 독트린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그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심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십수년 전의 얘기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게라시모프 독트린에 의해서 2010년대에 러시아가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돈바스 분쟁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에도 그 전에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펼쳤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인프라를 조종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작전들을 많이 펼쳤고요. 사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어갖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한 것도 야, 우리의 사이버전 역량은 압도적이야라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특수부대들이 키우에 많이 투하돼서 이 젤렌스키를 체포 또는 제거하려는 작전을 펼쳤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 사이버전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사이버전 부대들이 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군 통신망과 이런 인프라 이 제어 시스템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걸 일단 망가뜨리고 완전히 마비시킨 다음에 그 특수부대들이 들어가는 작전을 세웠는데 근데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당하지 않았죠. 아, 잘 안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미 2010년대 여러 차례 그 해킹을 당하면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사이버 부대를 많이 양성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방어를 굉장히 철저히 해갖고 이제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러시아 특수부대들이 그냥 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공을 당해서 오히려 다 이제 격파돼 버렸죠. 그래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러시아 사이버 부대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이겨놓고 시작했다고, 손자 말대로라면 이겨놓고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방어도 만만치 않아서 그렇죠. 이겨놓진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바람에 네, 장기전이 네, 네. 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 뭐 어디 그 사이버 공격해서 해킹했다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에서 나서서 수사를 하고 조사 결과 발표하고 그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러시아도 이렇게 정보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이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조직들은 어디 한 군데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정보 관련 조직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 러시아의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조직이 이 FSB, 그러니까 과거 소련 시절에 그 악명 높은 KGB의 후신이죠. 그래서 이 FSB에서 이 연방보안국의 이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알려진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센터 16이랑 센터 18이라는 곳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원래 센터 16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해외의 주요 여러 가지 통신들을 도청하고 그 암호해독하는 원래 부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여기도 사이버전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서방에는 우리가 에너제틱 베어라는 그런 또 코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곰이 상징이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하는 수법들이 여러 가지 우리 해킹할 때 멜웨어들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뭐 깔면은 컴퓨터가 네네네. 마비되고 뭐 네네. 정보가 술술 나가는 그런 멜웨어들을 많이 심고 그리고 이메일 피싱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 주로 서방 주요 기관들이나 기업들의 이런 것들을 막 침투해 갖고 그 안에서 중요 정보들을 빼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망한 나발리도 원래 이 센터 16에서 이메일 같은 걸 다 도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과 주고받는 이메일들을 뭐 다 애들이 캐치했다고 하고요. 센터 18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보안센터라고 원래는 이게 방첩계통 부서인데 여기서는 원래 방첩 활동이라는 것이 간첩들을 잡는 역할도 하지만은 간첩들을 역이용하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첩들에게 역정보를 흘려줘 갖고 우리의 실상을 갖다가 오도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해킹을 해갖고
우리 간첩들이 서방의 어느 기관들이랑 소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쪽에 이상한 정보들을 흘리고 이런 사이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FSB가 우리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또 러시아는 군 조직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정보보안사, 과거 기무사 같은 뭐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러시아도 이제 총참모부 내에 유명한 게르우, GRU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게 정보총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여기도 군 관련 정보들을 다 취급하는 원래 부서입니다. 여기도 여러 군데 사이버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방이 또 많이 알려진 게 서방에는 팬시베어라고, 이것도 베어죠. 팬시베어라고 알려진, 또 다른 코드명으로 APT28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APT가 뭐냐면은 서방에서 이런 주요 사이버 전 세력들을 붙일 때 Advanced Persistent Threat라고, 그래서 APT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진보되고 계속 지속적인 우리의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해서 네네네. APT 몇몇몇 이런 코드를 붙이는데 얘네가 APT28이라는 코드가 붙어있는 이 사이버 특수부대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 부대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바로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선 붙었을 때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랬죠. 이쪽에서 많이 공작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때 유명한 사건이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당이 되겠죠. 그 중앙당 위원회가 그때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 힐러리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가 됐는데 이걸 이쪽 계통에서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막 그러네요. 대선에 개입해갖고 막 당 전략을 빼갖고 그걸 막 그걸 공화당에 직접 넘겼다는 건 아니고 막 인터넷에 뿌리면은 막 그런 것들이 또 민주당 선거 전략이 막 노출이 되면은 수정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역할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서방 정보기관들, 뭐 싱크탱크들에서 뭐 이런 비밀 보고서 같은 거 빼돌려서 쓱, 원래 그런 비밀 보고서들이 좀 안 좋은 말들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욕하는 기관들에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간질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 KGB 까게베 부서들이 FSB로만 독립한 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해외 정보국 SVR라고 하는 뭐 그런 쪽도 있고, 원래 이런 조직들이, 러시아는 이 임무가 겹치는 조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푸틴의 이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 정보 부서들이 이렇게 좀 임무가 겹치는 사이버 부대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정말 그동안 수많은 이런 사이버 공격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렇군요. 에너제틱 베어는 정보를 막 빼오고, 팬시 베어는 가가지고 정보를 빼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이렇게 곰들이 막 설치는 건가요? 네, 수많은 곰들이 설치고 있죠. 뭐 코지베어도 있고, 코지베어. 네. 코지베어는 또 이렇게 뭔가 이 네, 어떤 코지베어가 역할을 SBL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이제 해외 정보들, 그 해외 정보. 네, 해외 정보들 빼오고 뭐 거기서 해외 정보를 빼오는 쪽으로 많이 또 해왔다고 합니다. 금방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선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미국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또 뭔가 작전이 펼쳐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펼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앞에 이승현 평론가님이랑 얘기하실 때도 네. 뭐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 저희가 뭐 내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 러시아가 어느 쪽 편을 들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 네네. 그걸 알아보는 중요한 이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이런 해킹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가느냐 또 보면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푸틴이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는 또 바이든 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게 됐었죠. 네, 사실 뭐 어느 쪽으로 푸틴의 마음이 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그쪽으로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뭐 트럼프 쪽에서 이상한 정보들이 새 나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아마. 네, 그렇겠네요. 거기에는 아마 저는 분명히 러시아의 손길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킹이라든지 정보 유출 같은 사태가 어디서 많이 벌어지는지 보면 네. 러시아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그 반대쪽이겠네요. 네, 앞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어떤 살펴보면 일들이 일어나는지. 좋겠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가 이렇게 뭐 사이버전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높은가요? 미국이 훨씬 잘할 것 같은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는데요. 네, 어느 나라가 이 사이버전 역량이 뛰어나냐라고 했을 때, 뭐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이 서방의 이런 유명한 이런 사이버전 분석 기관들 몇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국가별 랭킹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그 쭉 순위를 보면은 뒤쪽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앞쪽 상위권들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1위는 그래도 미국이다. 미국이 제일 역량이 세고 2위는 중국이다. 근데 3위는 러시아. 3위가 러시아군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얘네들이 큰 격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개 이 1, 2, 3위에는 이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인적 자원과 자금을 투여하고 있고요. 이 두 나라가 압도적이긴 하지만은 러시아도 결코 만만치 않다. 또 얘기하는 것이 러시아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사이버 어택을 갖다가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거든요. 네, 전력, 실제로. 실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사이버 어택의 사이버 공격의 58%가 러시아 쪽 계통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북한도 중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4, 5, 6위 뭐 이쪽이 이제 순위가 기관들마다 조금씩 평가하는 게 다른데 대체로 4, 5위는 영국과 이스라엘 정도를 꼽는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도 굉장한 역량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리고 영국도 전통적인 스파이 그렇죠. 영화들 많이 보면 나오듯이 영국, 이스라엘이 꼽히는데 그 다음 그룹이 이제 이란,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꼽히고 있고 한국은 그 다음 그룹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떨어지는군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한 10위권 전후의 이 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래식 전력 순위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재래 전력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상위권은 아무래도 재래식 전력 순위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중위권은 이제 어느 쪽이 먼저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느냐의 차이가 있죠. 북한이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는 것도 북한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쪽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보다시피 러시아가 우리가 이게 세계 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를 갖다가 굉장히 아주 곤혹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상위권 사이버전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우리 푸틴의 대선에서 당선된 거에 대해서 축하한 국가들 있잖아요. 네. 생각해 보면 뭐 북한하고 이란하고 중국 이런 나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들도 사이버전 사이버 전력이 상당 수준이 되는 나라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인데 과거부터 이 러시아 사이버전 쪽 조직들이 이 이란과 북한 쪽 이 해커 조직들과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 물론 뭐 그게 국가 차원에서 매개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이게 은밀한 세계에서 그 하부 조직들끼리 정보 주고받는 일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얘기되고 있고 그 증거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쓰는 해킹 툴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서로 돈 주고 거래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교류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요즘처럼 이 이란이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해지면은 이게 상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정보 교류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란이나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도 우려가 좀 큽니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게 하부 조직끼리 교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아까 이제 조직은 또 FSB라는 그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 옛날 KGB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공식 조직에서 사이버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군 내에도 뭐 그런 네. 본부가 있고. 근데 이거는 다 국가 조직이잖아요. 근데 정보전이나 사이버전은 가장 중요한 게 흔적을 안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 했는지 중간에서 이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이 실행 조직은 위에 명령을 내리는 계통이랑 여러 형태로 분리를 하죠. 하청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는 발뺌할 수 있게 우리 아니야 저거는 그냥 쟤들 자생적인 조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는데 그래서 그 하부 조직들은 위에서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면은 뭐 별개로 움직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하부 조직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국적이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한 2021년, 2022년부터는 하도 이제 서방에서 추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 조직으로 위장한 이런 하부 조직들을 많이 그쪽으로 작전을 많이 실행을 이관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번에 이란 혁명수비대 얘기했을 때 생각이 조금 나네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이란 국가의 공식적인 조직이지만 또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반군 조직들, 후티 반군이나 이런 데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원하면서 일종의 좀 물밑의 네트워크 같은 역할을,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거. 맞습니다. 사이버전이 그런 식으로 많이 수행이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벤치마킹 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세계에서, 정보전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일반적인 일인데 사이버전에서도 광범위하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가 점점 더 흔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런 자생적인 해커 조직들 아니면 뭐 돈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또 해커 조직들이 이걸 사이버 용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조직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서로 네트워크를 맺고 조직하고 사주하는 이런 형식으로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사이버 공간의 이 테러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거 상대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블록화와 맞물리면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좀 두려움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국가들, 나토에서도 제가 올해 나토 쪽에 여러 가지 뭐 군사 전략 나온 것들이라든가 각국의 군사력 같은 거 보면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토 차원에서 이 회원국들에게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 독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국이 그래서 사이버 부대를 육성하고 있고 연구기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소국들도 지금은 사이버전 부대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를테면은 몬테네그로나 몰타, 아이슬란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소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데서도 지금 사이버전 전략 교리 수립이 이슈가 되고 있고 대형 부대 지금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독일은 보면은 아예 사이버전 부대 숫자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의 병력이 14,000명 정도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독일군이 18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력의 8%가 지금 사이버전 부대에 소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하지만 그러고도 얼마 전에 이 독일군 수뇌부가 러시아에 해킹당해 갖고 아주 엄청난 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전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은 나라에서 차지하게 됐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AI 시대가 갑자기 사실 왔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쭉 붐이 올라오는데 네. 이거하고 사이버전 양상하고는 조금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사이버전의 핫 이슈입니다. 지금 저는 AI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장밋빛 미래와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전 쪽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버전 강국들은 다 AI를 이용한 사이버전의 업그레이드를 최우선 과제로 지금 상정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뭐 사이버 여론 조작이라고 하면 사람의 댓글 부대를 상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뭐 AI 이 챗 GPT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얼마든지 AI로 이 댓글 부대원, 사이버 댓글 부대원 뭐 100만 명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 이용하고 하면은 미래에 우리 AI를 이용한 이 여론 조작, 민심 교란 그리고 각종 뭐 가짜 정보 유포 이런 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이버 세계가 얼마나 난장판이 될지 또 그로 인해서 이 각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파괴될지 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챗 GPT처럼 뭐 구글이 제미나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영향력이 큰 AI 같은 경우에 그들의 학습 데이터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일정하게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침투해서 어떤 형태의 답을 내도록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거는 뭐 엄청난 사실 위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그런 사이버 부대 지휘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오픈소스 여러
이 생성형 AI들이 모델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마 같은 거. 전 지금 당장 입수해서 이 굉장히 편향된 그러니까 극좌 극우 이 데이터로 막 학습시킨 그런 가상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제 적국에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극좌 스피커들, 극우 스피커들이 막 이 들고 일어나갖고 각국의 여론 지형을 점점 더 극단화시키고 그 국내 분열을 더욱 획책하는 전 이런 공작을 누구라도 당장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이 사이버전 강국들은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을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또 위험해진 사이버전의 양상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 역할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는 러시아의 이런 앞서 얘기한 핵이라든가 자원 같은 드러난 그런 러시아의 실력 말고도 이 지금 우리가 일상에 묻혀갖고 잘 보이진 않는 이 사이버 세계에서의 이런 위협들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사이버전 이 전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AI 시대 정말 잘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병 박사님하고 워커노믹스 러시아의 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내일도 12시 30분에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꼭 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